안녕하세요. Ask Professor 차 16번째 시간.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차원 시공간 이야기했죠.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4차원 벡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무엇을 알았냐면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이지 않고 4차원 시공간을 만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식이 바로 로렌츠 변환인데 로렌츠 변환이 그걸 알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알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렌츠 변환은 무슨 식과 똑같았냐면 3차원 공간에서 좌표계 회전식과 같았죠. 좌표계 회전식이란 우리 좌표축 X축 Y축 하면 그 X축 Y축을 회전시켜서 X'축 Y'축 만들었을 때 X'과 Y'을 XY로 표현한 식이었죠. 이게 좌표 회전에 대한 변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식이 무엇과 똑같았냐면 X축과 T축, X축이란 두 기준계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두 기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축이 X축입니다. 그리고 시간축에 대해서 좌표계 회전한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로렌츠 변환을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좌표계 변환식이 왜 3차원 공간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바로 이 식이 무엇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그랬습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식이라고 했죠. 바로 그래서 로렌츠 변환에서부터 우리 뭘 하냐면 공간축 성분과 시간축 성분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서부터 우리 4차원 시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3차원 공간과 4차원 공간을 딱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나오기 전에부터 벌써 자연현상을 기술할 때 무엇으로 기술했습니까? 물리량이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이렇게 구분했죠. 4차원 시공간이 된다고 해서 그건 그대로 있겠지만 그런데 그 벡터가 존재하는 공간이 3차원 공간에서 4차원 공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요거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종전에 알던 벡터와 스칼라를 우리 3차원 벡터와 3차원 스칼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제 4차원 시공간에서 표현하는 벡터 스칼라를 4차원 벡터와 4차원 스칼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4차원 벡터와 4차원 스칼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맨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벡터가 있었습니다. 3차원 위치 벡터는 어떻게 정의 됐습니까? 우리 잘 알죠. 원점에서부터 공간의 한 점까지 그린 벡터, 이게 바로 3차원 위치 벡터고, 그러면 그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X, Y, Z였죠. 자, 그러면 이거를 4차원 위치 벡터로 확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좌표계 원점에서 4차원 시공간의 한 점 이러면 되겠죠. 근데 4차원 시공간의 한 점을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X, Y, Z, T 4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점을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까지 그린 벡터니까 4차원 위치 벡터, 요건 우리가 R4라고 표시하겠어요. 자, 그러면 성분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시간 쪽에다 뭘 하나 더 집어넣습니까? C를 집어넣었죠. 이거 왜 C 집어넣냐면 전에는 X의 단위는 미터였고 T의 단위는 초였죠. 근데 두 개는 다른 양이죠. 우리가 4차원 시공간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이 같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단위도 같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종전 것을 유지하면서 표현한다면 T에다가 C를 곱하면 그게 바로 이제 길이의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C를 곱했고 또 이 4차원 성분 앞에다가는 I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I는 뭐냐면 허수입니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4차원 시공간과 I가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수학적으로 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을 쉽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이니까 또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시간축에다 I 붙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이제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위치 벡터 알았으면 그 다음에 변이 벡터 있죠. 변이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위치 벡터 차이죠. 한 위치 벡터에서 다른 위치 벡터로 이동하면 변이 벡터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4차원 변이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4차원 위치 벡터의 차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원으로 그냥 확장하기만 할 것 같으면 4차원 변이 벡터는 델타 R4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럼 여기에 IC 델타 T만 한번 더 추가하면 우리 4차원 변이 벡터가 되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뭘 이제 도입하면 좋겠습니까? 속도 벡터인데, 속도 벡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벡터와 스칼라란 뭐였냐면, 우리 3차원 공간에서 벡터와 스칼라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던 거, 고등학교 때 배우던 거, 대학교 때 배우던 거 정의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3차원 공간의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장 전문적인 정의가 바로 뭐냐면,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불변인 양. 좌표가 회전하더라도 그 크기가 안 바뀌면 그게 바로 스칼라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 벡터의 성분 x는 좌표가 회전하면 x''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x는 스칼라가 아닙니다. 숫자 하나인 것 같아도 x는 스칼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시간은 어떻습니까? 좌표가 회전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거 3차원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좌표가 회전해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차원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는 무엇을 벡터라고 했냐면 좌표의 회전과 연관되어 있죠.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 안 바뀌면 스칼라. 그 다음에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위치 벡터처럼 바뀌면 그런 것들을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위치 벡터처럼, 다시 말하면 위치 벡터에 적용할 변환식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벡터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4차원 시공간에서도 정의가 똑같습니다. 4차원 스칼라란 어떻게 씁니까? 4차원 시공간에서 회전시키는 게 그게 무슨 식이라고 그랬죠? 로렌츠 변환이죠. 로렌츠 변환을 시키더라도 안 바뀌는 양, 이게 바로 4차원 스칼라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길이는 어떻습니까? 이거 시간을 먼저 하나? 시간은 이게 4차원 스칼라라고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죠. 로렌츠 변환이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기준계인데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기준계에서는 시간 간격이 바뀌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스칼라가 4차원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길이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4차원 시공간에서는 어떤 시간의 의미를 갖는 물리량으로 무엇을 도입하냐면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데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에서 잰 시간, 이거를 고유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막대기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에서 잰 길이, 그것을 그 막대기 고유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대기가 그 물체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에서의 질량, 이건 무슨 질량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고유질량 안 하고 이때는 정지질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4차원 시공간에서 유명한 스칼라가 바로 뭐냐면 바로 광속이었죠. 광속은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안 바뀌는 거였죠.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안 바뀌도록 로렌츠 변환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차원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차원 벡터는 4차원 위치 벡터가 변환하는 로렌츠 변환에 따라서 변하는 양을, 이것을 4차원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스칼라 벡터를 가지고 무엇인가 연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스칼라에다가 스칼라다 하면 스칼라가 됐고, 스칼라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역시 스칼라가 됐죠. 그 다음에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만들 수가 없죠. 같은 양, 같은 종류만 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뭐가 됐습니까? 벡터가 됐죠. 그 다음에 벡터에다 벡터를 더하면 물론 벡터겠죠. 그리고 벡터에다 벡터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세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곱하는데 첫 번째로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의미를 갖는 연산, 부호를 갖다가 이렇게 의미를 나눠서 쓴다고 했죠. 자, 우리 4차원 속도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로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하면 벡터가 된다.
4차원 시공간에서는 4차원 스칼라에다가 4차원 벡터를 곱하면 4차원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차원 속도 벡터는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잘 알죠? 우리 변이 벡터 구했고 시간 간격 구했으니까 우리 어쩌면 됩니까? 변이 벡터를 시간 간격으로 나누면 그러면 그게 바로 속도 벡터였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뭘 하냐면 3차원 공간에서는 델타 t가 시간 간격이 3차원 스칼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했죠. 그런데 4차원 시공간에서는 어떻습니까? 4차원 시공간에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4차원 변이 벡터를 델타 t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델타 t는 더 이상 이거는 그 4차원 위치 벡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성분이죠. 이 성분은 어떻습니까? 로렌츠 변환에서 바뀌죠. 자, 그래서 이건 4차원 스칼라가 아니니까 이때 시간으로 나누면서 스칼라인 건 무엇이 있습니까? 고유 시간이 있죠. 그래서 고유 시간으로 나누면 그러면 4차원 속도 벡터가 되겠어요. 이렇게 고유 시간을 나눴는데 그러면 고유 시간과 고유 시간이 아닌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게 로렌츠 변환으로 그냥 시간을 로렌츠 인자로 나누면 이게 바로 고유 시간이 됐죠. 그래서 아까 구한 4차원 속도 벡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t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로렌츠 인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로렌츠 인자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r 이건 뭡니까? 3차원 속도 벡터죠.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의 공간 성분은 3차원 속도 벡터에다가 감마를 곱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성분은 I 감마 C와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보면 정지한 물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속도가 3차원 속도가 0이죠. 그리고 로렌츠 인자는 얼마입니까? 1이죠. 이걸 위에 있는 4차원 속도에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했더니 어때요? 네 번째 성분은 0이 아니죠.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서는 정지해 있는 물체도 움직이는데 여기에 시간 성분이 얼마로? 광속 C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속도 벡터 크기 구할 때는 공간 성분의 제곱을 해가지고 시간 성분의 제곱으로 빼면 되는 거죠. 또는 시간 성분에다가 I 곱해서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된 거 그걸 더한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마 제곱 C 제곱으로 뽑히는데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감마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마이너스 C제곱이 된다. 그래서 속도 벡터의 크기도 4차원 벡터의 크기는 전부 다 4차원 스칼라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속도 벡터의 크기도 역시 4차원 스칼라다. 3차원 벡터의 크기는 3차원 스칼라고 4차원 벡터의 크기는 4차원 스칼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3차원 스칼라의 조건은 바로 뭐였냐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불변인 양이었고 그래서 그 벡터 3차원 벡터를 하나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A 기준계에서는 fx, fy고 그 다음에 B 기준계에서는 fx 프라임 fy 프라임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좌표계 회전할 때 우리 위치 벡터의 좌표계 회전이 이랬죠. 그래서 여기 어떤 다른 3차원 벡터도 어떻게 변환해야 되냐면 똑같은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x 코사인 세타 그러면 fx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y 사인 세타 그러면 fy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야지만 3차원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차원 스칼라의 벡터의 크기를 볼 것 같으면 벡터의 크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스칼라 3차원 스칼라라고 그랬죠. 우리 이런 3차원 벡터가 있으면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딱 구했습니다. fx 프라임 제곱 더하기 fy 프라임 제곱 이건 비기준계에서 그 벡터 똑같은 벡터의 크기죠. 이거를 갖다가 좌표 변환식으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회전하는 변환식으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fx, fy를 이렇게 묶겠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 fx 제곱 더하기 fy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회전하기 전이나 회전한 후나 그거의 크기는 어땠어요? 같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그게 스칼라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3차원 벡터 스칼라 중에서 또 다른 거 우리가 두 벡터를 스칼라 곱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스칼라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도 두 기준계에서 크기가 그 4차원 스칼라 곱하는 게 어때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스칼라 곱하면 fx 프라임 gx 프라임 더하기 fy 프라임 gy 프라임인데 이걸 이제 좌표 변환식을 여기다 이렇게 또 대입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이렇게 묶을 것 같으면 뭐가 나왔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두 개를 비교하니까 스칼라 곱한 결과도 A 기준계에서의 값이나 B 기준계에서의 값이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 곱은 스칼라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게 4차원에서도 그대로 성립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차원 스칼라를 여기는 로렌스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양인데 이런 4차원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하겠어요. 어떤 4차원 벡터. 그러면 4차원 벡터에 여기에 공간 성분, 그 다음에 시간 성분은 IF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앞에 있는 것은 A 기준계에서의 성분이고 뒤에 있는 건 B 기준계의 성분인데 B 기준계는 뭡니까? A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기준계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4차원 벡터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변환을 하면 자,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x와 t에 대한 로렌스 변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4차원 벡터에 대한 로렌스 변환도 거기가 똑같이 아까 3차원에서 산 것처럼 그 앞에 개수가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차원 벡터의 크기, 이게 뭐 스칼라, 4차원 스칼라라고 그랬죠. 아까 한 거 비슷하게 우리 또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벡터의 비기준계에서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성분 곱하기 해서 뒤에 성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fx 프라임 제곱 빼기 f0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로렌스 변환한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이제 묶겠어요. 묶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감마 제곱 빼기 감마 제곱 베타 제곱이죠. 근데 요거 감마 제곱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1이죠. 그래서 이게 fx 제곱 빼기 f0 제곱.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A 기준계에서의 크기와 B 기준계에서의 크기의 제곱이 같다고 하는 걸 알았죠. 4차원 벡터의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차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 여기도 로렌스 변환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마 제곱 빼기 감마 제곱 베타 제곱은 1이니까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fx gx 빼기 f 제로, G0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 어떻습니까? 두 개가 크기가 같아서 이게 4차원 스칼라라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원 위치 벡터 어땠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4차원 변이 벡터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4차원 속도 벡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우리 무엇까지 알았냐면 4차원 속도 벡터의 제곱은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것까지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번으로 알고 싶은 4차원 벡터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운동량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 운동량 벡터는 우리 어떻게 구해요? 3차원 운동량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에다가 속도 곱한 게 운동량이죠. 이때 이게 3차원 운동량 벡터인 건 뭐냐면 바로 질량은 뭡니까? 3차원 스칼라죠. 그리고 속도는 뭡니까? 이게 3차원 속도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하니까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3차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차원 운동량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와 똑같이 4차원 운동량 벡터는 여기에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우리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되겠어요? 4차원 스칼라인 질량에다가 4차원 벡터인 속도, 4차원 벡터를 여기다가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정지질량을 이용해야 되겠죠. 정지질량이 바로 4차원 스칼라고, 저 4차원 벡터는 4차원 속도 벡터는 이게 4차원 벡터니까 두 개 곱하면 여기서 구한 P4는 4차원 운동량 벡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앞에서 4차원 속도 벡터를 구해놨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쓸 것 같으면 저기다 M0만 곱하면 되니까 저기다 M0를 곱하더니 성분이 이렇게 됐는데 4차원 운동량 벡터는 우리 어떻게도 표시할 수가 있냐면 4차원 운동량 벡터의 공간 성분 더하기 시간 성분 IP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P와 P0가 뭔지 우리가 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간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저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P는 앞에 걸로 쓰면 M0 감마 V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P는 상대론적인 운동량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M0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3차원 질량인 M0, 정지 질량이 옛날 질량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지 질량에다가 감마 V가 뭐였어요? 4차원 벡터의 공간 성분이었죠. 그래서 여기 정지 질량에다가 상대론적 속도, 3차원 속도를 곱하면 이게 이제 4차원 속도의 공간 성분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묶을 수가 있어요. 앞에 묶으면 어땠어요? 여기 M0 감마, 이게 바로 뭡니까? 상대론적인 질량이죠. 상대론적인 질량에다가 V는 뭐예요? 이거는 3차원 속도죠. 3차원 속도를 곱하더라도 4차원 운동량이 된다. 이건 그냥 하나 정보로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저 P0를 알아야 되는데, 이 P0, IP0가 무엇이 될까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하면 좋냐면 켤레 물리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좋은데, 이 켤레 물리량이 어디서 이용이 됐냐면 곱하면 두 물리량인데 곱하면 각운동량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켤레 물리량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냐면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에서 델타 X, 델타 PX는 H바 오버 2보다 크다 이러죠. 이때 H바가 바로 뭐냐면 각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X와는 PX가 켤레 물리량이고 Y와는 PY가 켤레 물리량이고 그 다음에 Z와는 PZ가 켤레 물리량입니다. 요거 두 개 곱하면 다 각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는 뭐냐? 시간과는 에너지가 켤레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 사이에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해요. 델타 T 곱하기 델타 E는 2분의 H바보다 항상 더 크다.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4차원 벡터로 표시하면 저 위에 있는 걸로는 4차원 위치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이렇게 쓴다면, 자, 여기 물음표 있는 데는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자, 봤더니 전부 다 켤레 물리량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켤레 물리량이 있으면 되는데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IC분의 E 이렇게 되면 아주 딱 맞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는 거는 에너지인데 이제 여기 운동량하고 단위를 맞춰주려면 에너지를 C로 나누어야지 운동량이 됩니다. 여기서 T에다 C 곱한 건 뭐예요? 이제 X하고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 위에서는 C를 곱했고 아래서는 C로 나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원 운동량 벡터의 시간 성분을 우리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시간 성분을 이렇게 썼어요. 그럼 우리 위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비교했더니 4차원 운동량의 시간 성분은 요것들이 다 같은 거죠. 요게 다 같으니까 요거 다 같다고 쓰겠어요. 이렇게 같다고 썼어요. 이렇게 같다고 쓰면 곱해서 뭐가 됩니까? 2는 M0 감마 C 제곱 이렇게 됐죠. 2는 M0 감마 C 제곱. 그래서 우리 2라고 하는 건, 근데 M0 감마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상대론적 질량이죠. 그래서 상대론적 질량에다 C제곱을 곱하면 총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앞에 있는 P0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뭘 이용하냐면 4차원 운동량의 크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P4승 할 것 같으면 M0 제곱에 V4의 제곱인데 V4의 제곱이 우리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C제곱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것 같으면 M0 제곱 마이너스 M0 제곱 C제곱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P4가 이런 꼴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저기 P0하고 IC분의 2 이런 꼴로 돼 있다고 하면 P제곱 빼기 C제곱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4차원 운동량의 크기의 제곱은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그냥 같다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다고.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식입니다. 이거 상대성 이론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습니까? 뭐 상대성 이론에서 막 이걸 막 조사하다가 실험하다가 알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냥 4차원 운동량 벡터를 표시하고 4차원 운동량 벡터 크기의 제곱을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식이 됐어요. 이 식은 언제든지 성립합니다. 어떤 기준계에서나 성립한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어떤 기준계에서 보나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물리할 때 운동량과 에너지와 질량 사이의 관계 구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게 이 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식을 어디서 봐요? 정지에 있을 때 보면, 정지에 있을 때는 선운동량이 0이겠죠? 그럼 여기다 0을 딱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E0는 M0 C제곱이 되죠? 이게 우리가,
물리학과 학생들이 뒤에다가 티셔츠 딱 만들 때 써 붙이는 거죠. E는 mc제곱, 유명한 식이죠. E는 mc제곱은 누가 발견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죠. 막 아인슈타인이 막 에너지에 대해서 막 연구하다 발견했습니까? 아니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저절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는 mc제곱, 유명한 E는 mc제곱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나왔다. 처음에는 이 식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 식은 무슨 의미냐면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 에너지의 한 형태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가 조건만 맞으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질량은 없어집니다. 질량 에너지가 조건만 맞으면 필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합니까?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변의 C제곱은 사실은 에너지를 바꿔주는 환산인자다. 그래서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면 1kg 하면 C제곱은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10의 16승이죠. 그래서 1kg은 9 곱하기 10의 16승 줄에 해당한다. C제곱이 바로 에너지의 환산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알았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 우리 4차원 벡터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4차원 벡터의 운동량의 크기로부터 뭘 저절로 알았습니까? E는 mc제곱을 저절로 알았죠.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하는 것이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걸 이해하려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원 벡터에서 어떻게 E는 mc제곱이 나왔는가 하는 것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차원 벡터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